아, 제목이 이건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미국이 깡패짓 했을 때 뭐 이 이야기 나오거든요. 사실 전후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1차 세계대전을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정리를 하긴 했는데 아, 이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비스무리한 영역으로는 가지 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좀 힘들어요. 워낙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2차 세계대전보다 더 복잡해서 2차 세계대전은 정부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갔는데 1차 세계대전은 정부가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정부의 이제 군사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제였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한데 어찌됐든 정리를 적당히는 해냈습니다. 이 이상은 지쳐서 정리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알고 있던 내용들 복합하니까 진짜 빡빡해요. 일단 미국이 이때까지 몽둥이 휘둘렀던 게 크게 브레튼 우즈랑 프라자 합인데 요거 둘 다 돈을 떼먹힌 것도 있지만은 30년 정도 먼저 손해를 봐줬습니다. 그 다음에 협상을 요구했거든요. 이게 요 앞에도 그렇고 미국이 돈도 대주고 그 다음에 유럽은 보호무역주의 위주로 관세를 계속 굴리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열어주고 그게 미국의 실업률 위기까지 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 땅땅땅 때린 건데 프라자 합의는 전형적으로 했고 브레튼 우즈는 이게 1차 세계대전까지 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내용을 좀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은 왜 저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일단 상대국들이 양아치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미국이 저 당시에도 후원 문화가 있었고 기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양아치 짓을 좀 과하게 했습니다. 서프라임은 제외할게요. 서프라임의 경우에는 미국 스스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각 국가 연준의 협력을 구한 다음에 스스로 저금리를 솔선수범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 파워로 협조를 얻은 거죠. 이게 현재 사태의 원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인생에 먼저 요구하는 사람이 지고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협상에서는. 그게 2009년 미국이 먼저 이제 요구를 하고 지고 들어가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쪽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유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소프트 파워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니까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깡패짓이 되고 다른 국가가 자국 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국익 우선이 되고 왜냐하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이제 선도 국가니까.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항상 비난받고 타국의 경제적 내셔널리즘은 항상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이게 원래 이 경제적 내셔널리즘 그리고 자유무역을 반대하던 게 좌파 진영이었거든요. 그 좌파 진영이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저게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건데 이거를 그래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지금 트럼프 계열의 팔레오콘들이에요. 팔레오콘들은 고립주의하고 이거는 사실 제국주의 하는 거는 비스무리하고 요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좌파들은 스스로 국가에 자생이 안 돼요. 그 정책 자체가 자생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싸울 대상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그러면서 욕을 하고 이렇게 정부 자금 뿌리고 수출한 걸로 국내 자금 뿌려가지고 요걸로 인기를 얻어서 생존하는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대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전 세계 좌파들이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니 갑자기 자유무역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 태생부터 보호무역주의자였는데 요게 지금 현재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저걸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게 고보수주의자. 그래서 각국은 이 자유무역 혜택을 얻으면서도 실용외교, 실익 이런 경제적 내셔널리즘 외교적 내셔널리즘 위주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경제적 내셔널리즘하고 미국민 우선주의를 하는 순간부터 왜 우리나라 국민이 저기 외국 군대에 가가지고 전쟁에 가가지고 죽고 고통받고 그렇게 해야 되냐 PTSD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상황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라크 전쟁 때 돕지도 않던 동맹이 동맹 거리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주식 항상 먼저 베풀어요. 한 30년 정도 베풀어요. 그리고 호구짓도 해줘요. 위태로울 때 보상을 요구합니다. 동계산할 때 잘해야 돼요. 이 미국이 평소에 잘 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기억을 되게 잘 해요. 그래서 동계산할 때 잘해야 되고, 동계산을 안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지금처럼 동계산 안 해. 아니, 손에 좀 보더라도 안 해. 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본토 공격 가능성이에요. 이게 발작 버튼입니다. 미국민이 싸그리 다 바뀌는 발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전후 경제. 이걸 들어갈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전후 경제 한 줄 정리 돈 떼먹혔습니다. 간단한 한 줄 정리. 이걸로 다 모든 게 끝납니다. 돈 떼먹혔어요. 그래서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갔어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요.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중립군 입장이었는데, 미국은 워싱턴 때부터 고립주의였습니다. 그걸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에 무장을 팔았습니다. 근데 독일이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땅 좀 줄게 이러면서 미국 상선이 무차별 유보트 공격에 의해서 침몰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재산 보호나 이런 걸로 군대를 파견하거든요. 전통적으로 미국민과 미국민 재산을 보호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본토 공격의 위협을 느끼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여요. 세 번째, 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의 재정위기가 발생합니다. 영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 보시면 150% 단번에 넘었고요. 프랑스도 있었는데 어쨌든. 네 번째, 미국은 주요 민간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미국의 물자를 사게 하고 연합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즉 민간 자금이에요. 미국 재정부 재무부가 차관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민간 자금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이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 3전하면서 누진 소득세를 우드로 윌슨이 만들고 그게 최초로 만들어진 누진 소득세입니다. 다섯 번째, 1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이 참전하고 난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게 너무 괴롭힌다.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설립을 주장해요. 우드로 윌슨이.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우위에 있고 열강 최강국 이런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참전한 주제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웁니다. 여섯 번째, 미국은 전쟁 후에도 유럽 대륙에 도스 플랜도 해주고 식량도 공급해주고 유럽을 지원했습니다. 즉 원조를 해줬어요. 이때 떠오른 사람이 하버트 후보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이 반공주의자였는데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 어디 사회주의 따위로 이런 식으로 했지만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다 사회주의가 되었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대공황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방법이 대공황을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경향이 좀 커요. 일곱 번째, 도스플랜은 독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미국의 배려였습니다. 즉 온정주의예요. 온정주의. 미국이 차관을 빌려주고 독일은 그걸로 전쟁 배상금을 갚을 여러 가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연합국은 그 독일의 돈을 받아서 전쟁 부채를 갚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이런 도스플랜의 계획이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는 미국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고요. 유럽 국가 대부분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그냥 대부분 다 모든 국가 다 떼먹었어요. 이게 여기만 받은 것도 아니고 라틴 아메리카로 받고 그랬는데 미국 돈 받고 다 떼먹었어요. 근데 그게 미국의 자발적인 민간 자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세금이 그렇게 세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받았고 그걸 가지고 줬습니다. 1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는데 대부분 이제 영국과 프랑스 거기에 들어갔죠. 알려지기에는 30% 정도만 갚았다. 요 정도로 합니다. 이게 1910년대에 100억 달러인데 상당 부분 갚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독일도 떼먹었어요. 자기들이 패권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무시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홉 번째, 밀턴 프리드먼의 말에 따르면 대공황은 화폐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근본이 이제
그 경향도 컸는데 금리도 올리고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기축통화 근본이제를 지원하던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대공황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핵심 시작 원인. 당시의 국제무역에서는 영국이 파운드화와 미국의 달러가 반반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국이 달러에 비해서 기축통화 지위로 복귀하려고 했고 미국은 패권을 잡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영국은 그래서 근본이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선 금리를 인상해요. 이게 실수였는데 파운드화가 승전국으로 과대평가된 것 플러스 미국이 그 파운드화 가치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JP모건이 정확히는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태가 돼요. 근데 당시에 유럽은 미국의 구호품과 수출품으로 공산품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유럽에 수출을 해서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미국에 더더욱더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지죠. 그래서 괜히 중국이 위안화를 심심하면 절하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절하 했죠. 그래서 영국의 무역 적자는 더욱 과도해집니다. 심지어 당시 섬유산업 주도권도 비유럽인 전쟁 안 겪은 일본에 빼앗긴 상태라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상황에서 실물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상황에서 부채도 많은데 기축통화국이 다시 되려고 했어요. 그걸 지원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영국으로 가도록 유도하려고 금리를 낮춰요, 미국이. 낮추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국의 파운드가 더 강해지죠. 강해질수록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걸 한 3년 했습니다. 미국 약달러, 영국 강파운드. 이 덕에 유럽의 많은 투자금만 회수되는 게 아니라 자국 내에서 통합팽창, 미국 안에서 통합팽창이 과도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재즈 시대라 불리는 20년대 때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전후과잉 인플레이션의 경향도 있고 이거 너무 과소한데? 그래서 이 신용팽창,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대출이 너무 늘어나니까 금리를 다시 상승시켜서 신용팽창을 억제합니다. 29년에 주식이 한 방에 붕괴를 합니다. 너무 대출이 많이 걸려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유럽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은 상태가 되니까 연쇄적으로 유럽의 대출금도 회수가 안 되니까 계속 붕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통화승수라는 개념을 잘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그 A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는 B 은행에 어느 정도 대부분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B 은행은 또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죠. 그게 C 은행에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승수가 연쇄적으로 쌓이거든요. 이런 게 미국과 전 유럽에 무수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돈이 회수가 안 되면, 빌려준 대출이 회수가 안 되면 연쇄적으로 미국까지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대출로 깊게 연결되니까 연쇄적으로 통화량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게 사실 요것만 뚝 떼놓고 이야기하면 전후 상황이 안 보이는데 일단 간략한 정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립주의로 돌아가려고 했던 미국은 관세를 올립니다. 스무트 올리 관세법. 이게 미국의 최후의 자충수가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 관세를 올리니까 유럽의 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대공황 상태에서. 그래서 미국의 많은 민간의 돈은 유럽에 투자되어 있었고, 유럽의 재건 소비 시장에 의존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경제가 어려워지니 유럽의 재건 소비 시장이 어려워지니까 수출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축소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결국 미국이 투자한 자금도 미국의 수출도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유럽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당시의 경제는 대량 생산 체제는 있었는데 재고 관리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가물었거든요. 회계 같은 경우는 은행가들이 주로 했고, 그래서 경제와 재건을 위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한 방식만 취했어요. 결국 과잉 생산을 통해서 유럽 경제가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안 내려고 징징대고 있었는데 더 이상 대출금도 배상금도 상환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유럽은행도 망하니까 미국은행도 같이 망하는 이 상태로 돼요. 뱅크런과 함께 민간 시장의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뱅크런이 되면 또 외국 자본이 못 빠져나가게 막거든요. 또 줄어들어요. 계속 통화량이 무한히 줄어드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위기 생기면 국제 중앙은행들끼리 서로 협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게 한 100년 넘게 경험치 쌓고 난 다음에 지금 대응하는 것들이에요. 결국 1931년 영국은 근본이제를 포기하고 기축통화국 지위에서 내려옵니다. 자, 이 순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기축통화국이 없다는 뜻은 무역을 할 때 어떤 화폐를 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치가 안정화되는 걸 뭘로 해야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됩니다. 바꿔 생각해보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을 끝냈어요. 저게 목적이 뭘까요? 중국을 말려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한 무역을 할 때 최대한 코인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결제를 하려고 할 때 테더를 가지고 있으면 리플을 요구했을 때 리플을 줄 수 있고 비트코인을 요구했을 때 비트코인을 들고 외국으로 옮겨가도 국가 간의 경계망을 넘어서기 쉬우니까. 그래서 자산을 전환하기가 좋아요. 이걸로 최대한 유도하려는 의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했을 때 리플로 결제하고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그리고 그 당시 GDP 대비 프랑스의 국가부채, 이거 보면 거의 뭐 비스무리하죠. 2차 세계대전에 더 올랐고 한 170, 80 요쯤 되네요. 여기도 한 70, 80쯤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 당시에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국가부채가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저 당시의 국가부채는 D1, 그러니까 중앙정부 국가부채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지금 현재 중앙정부 국가부채가 120% 정도라서 너무 이제 큰일 났다 이러고 있는데 쟤들은 170%였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축통화국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너무 무리였습니다. 실물 경제부터 재건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트리핀 딜레마. 기축통화국은 기본적으로 수출 적자가 되어야, 그래야 이 화폐가 뿌려지고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저 트리핀 딜레마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에요. 한국이 기축통화국 못 되는 것도 이거예요. 한국은 수출을 의존합니다. 내생적 성장이 안 돼요. 바꿔 이야기하면 자본 수지로 균형을 맞추고 수출로는 적자를 감수하는 게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준기축 통화조차도 저 트리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저 균형을 자본 수지로 맞춰야 돼요.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항상 본토 공격이나 핵심 동맹국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전쟁보다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큽니다. 최대한 전쟁을 피해보려고 해요. 이게 의도하지 않게 각자 행동에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거 2차 세계대전 전에도 히틀러랑 자꾸 협상하고 이랬던 이유가 전쟁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미국의 고립주의도 사실 전쟁에 말려들기 싫어하는 경향이었거든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 전쟁을 회피하는 행동을 해보니까 재앙이 되었어요. 특히 1차 세계대전에는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의도하지 않게 전쟁에 말려드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이게 전쟁을 막으려고 동맹을 맺어봤는데, 미국은 어쨌든 유럽을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돈 빌려줬다가 고립주의로 조용히 살지도 못하고 돈만 떼먹혔어요.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대영 제공은 사실 미국의 돈으로 승전한 데다가 미국의 소비에 의존해서 지원을 받고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글로벌 무역체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호무역주의 하는데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25년대부터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단지 미국이 좀 손해를 보고 아직 고립주의를 완벽하게 손을 떼지 못했을 뿐. 그러다가 이제 저 영국의 기축통화를 포기한 순간부터 국제통화가 뭘로 결제해야 될지 모르는 공백의 상태가 된 겁니다.
영국의 패권국 지위를 돕다가 미국은 더 망가진 상태가 된 게 저 대공황의 시작점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민간은행 연쇄 파산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경제학이 없었어요. 경제학의 통계가 적용된 것도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통계학의 많은 기여를 했거든요. 70년대 영향이에요. 그래서 대량 생산도 가물하고 그렇고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판매 역량도 키워보겠다고 마케팅이 들어간 게 1930년대부터 쭉 7, 80년대까지 온 겁니다. 80년대에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무너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제부터 회계, 재무 형태로 경영을 바꿔보겠다. 그 이전까지 마케팅으로 계속 신규 수요, 감성 마케팅 이렇게 하다가 회계, 재무 개념으로 경영을 바꿔보겠다. 라던 시기가 70년대, 80년대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정보통신혁명이 나오면서 2010년대 되니까 데이터 기반 경영을 한다로 바뀐 거고요. 요게 뭔 차이냐면 7, 80년대 그 회계 재무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90년대 월스트리트 전성기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뉴욕 기반의 경영이 이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 뭐였는데 디트로이트 일리노이주 기반의 경영이 저 제조 역량이에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법 하는 그 경영 기법이 달라요.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나오고 난 다음에 2010년대부터 캘리포니아 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캘리포니아, 워싱턴 이쪽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게 그걸 가지고 일을 잘했다더니 아니면 회사가 계속 지속 가능하다더니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냐? 이건 안 된다. 그러면서 스톡 옵션을 기준점으로 하면서 자체적인 경영 기법을 발달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실패를 빠르게 발견하는 애자일식 플러스 데이터 기반 경영이 지금의 형태 이거예요. 제가 어릴 때 몰랐던 거는 이런 경영 방식들이 계속 하나의 거대한 축으로 이어졌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든 거는 디트로이트 저기 일리노이주 저쪽이고요. 그걸 장기간 유지해가지고 마케팅으로 해서 잘 팔아보려고 했던 것들이 70년대까지 이어졌다면은 월스트리트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금융화가 진행이 되면서 주주자본주의가 진행이 되면서 회계 재무 개념의 뉴욕 기반 은행 스타일이 전체적으로 퍼졌고 다시 실리콘밸리 기술 경영 위주의 방식이 퍼진 겁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시대별로 일하는 법이 계속 달라요. 자, 그럼 1980년대 이전엔 뭘 했다? 감가, 이론적 가설. 점검도 안 돼. 피드백도 안 돼. 일단 해보는 거야. 뭔가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것 같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정책도 거의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수집도 어렵고 추적 관찰도 어렵고 아니 뭐 그때도 뭐 수학자나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과학했죠. 과학.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영양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이 밀가루 몇 포대 이러면 된다. 이걸 군인들에게 먹기면은 건강에 아무 이상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밀가루 이거 먹으라고 그냥 퍼먹으면 된다고 다 갖다 주면은 먹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아이스크림 내놓으라는 그런 군대인데 그 욕을 엄청 먹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현대 경영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이유가 저런 겁니다. 계산으로 하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쨌든 가장 일을 잘하는 선도적인 경영자 이런 사람들도 가물했습니다. 국가 거시 경제는 더더욱 더 어려웠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영국은 패권국이 되려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자국 중심으로 하려다가 망했고 미국은 패권국이 되기 싫어서 망했고 전부 각각 전쟁을 피하다 보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돼서 여기까지 뻥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시대는 석학들도 뭘 해야 될지 모르던 시대였어요. 중요한 거는 시대에 따라 일하는 법은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세상이 변치 않는다는 그런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정답이 있을 거다 그런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지, 비선형, 세상은 변화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도 집단도 국가도 그런 일하는 법에 맞춰서 도전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법을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